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9월 27일 월요일 사건으로 보는 세계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법정에선 돼지와 거머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에 섰다는 말이 여러분들께 돼지와 거머리가 어떻게 법정에 섰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서양 중세사회에서는 이 돼지와 거머리 뿐만이 아니고 온갖 동물들이 이 법정에 서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고릴라 친구는 이 거머리와 돼지가 재판을 받는다는 말을 듣고 혹시 처음에는 발소를 치다가 나중엔 혹시 나도? 라는 그런 표정이 나오고 있죠. 그래요. 모든 동물이 사실상 법정에 설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지 한번 차근차근 여러분들과 함께 중세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이 식인 암돼지 사건 재판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동물재판 기록과 이 중세사회에는 파문이 일상화되게 됩니다. 이 파문이 가지는 의미도 곁들여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오늘의 학습 개요는요, 이 중세 동물 재판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다음에 이 동물 재판이 가능했던 이 중세 사회의 특징을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교적 파문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중세 사회 하면 지방분권이, 물론 지방분권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뭐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독립적인 국가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재판권도 있고요. 각 지방 영주들은 재판권과 관세를 매길 권리, 성문세라든지 그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이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리 등 사실상 현대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분권이라는 말보다는 사실은 여러 나라로 이 소국으로 분열되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동물 재판의 실상을 보도록 하죠. 이 돼지가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무슨 그림인가 싶을 거예요. 돼지가 있고 새끼들이 또 보이네요. 그런데 이 검사가 이 돼지를 향해서 손을 얘가 죽인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그리고 여기 돼지 친구도 있나 봐요. 이거는 이 사파를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이 동물 재판을 여러분들이 현대 기준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저게 뭐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실제한 상황이라는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그림을 가져와 봤어요. 예, 이 13세기부터 18세기까지 이 동물이 인간과 똑같은 방식으로 정의되고 비난받고 재판을 받았으며 처벌을 받았습니다. 예, 동물과 인간은 사실상 의식 그리고 사고가 신으로부터 신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물론 동물이 좀 열등하긴 하지만 판단력 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재판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물에 대한 파문, 공개, 엑소시즘, 그리고 사형 선고, 궐석 재판과 동물들도 궐석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석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사만 참여하는 재판을 열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회개해 보이는 서양 중세 사법 시스템에 한번 암호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를 잡아먹은 돼지는 목이 졸려 죽는 사형에 처해지기도 하고요. 거머리는 더 이상 물고기의 피를 빨지 말라고 정의의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실제로 그랬습니다. 유럽에서는 거의 1000년 동안 가축과 해충이 법의 심판을 받고 라틴어 인용문으로 구성된 수사법에 따라 이 판결을 받기도 하죠. 먼저 식인 암태지 사건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올빼미가 깜짝 놀랐나 봐요.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라고 하면서요. 이게 돼지고요. 이 목을 졸라 죽이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 앞에서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요. 돼지가 죽는 건 또 그런데 여기 보면 사람들이 운집해 있어요. 이거는 과거에 사형이 거행될 때 사람들이 보통 광장에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교수형을 하던 뭘 하던 단두대로 죽이던 상관없이 모두 광장에서 죽이고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 마을 사람들이 와서 그 죽음을 보죠. 이게 사실은 죽음에 대한 인식이 현대와 과거는 무척 다릅니다. 현대는 사실상 죽음을 볼 일이 없죠. 여러분들이 죽어 있는 시체를 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없는 게 정상이죠. 하지만 과거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죽음을 볼 기회는 많습니다. 일단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 그러면 사람들이 길에 많이 죽어서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될 수밖에 없고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60년대 그 무렵엔 집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이 집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찾아와서 조문을 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검이 그때 한번 증조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한번 봤던 기억은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거는 한 80년대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해서 요새는 대부분 병원에서 장례식장을 같이 운영하면서 죽음을 볼 기회는 더더욱이나 사라져 버렸죠. 더 놀라운 사실은 광장에 있는 사람들이 참혹해하는, 어떻게 저렇게 죽일 수가 있지? 이런 표정보다는 거의 축제 분위기에 더 가깝지 않나 하는 분위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의아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광장에서 이 사형 집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분위기는 사실상 축제 분위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거기서 뭐 연주도 있고요. 거기에 이제 상인들이 거리의 상인들이 이제 호객행위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사형을 사람들이 직접 목격하는 그런 문화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모든 나라가 그랬다고 보면 되죠. 자, 그런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갔죠. 이 신이 만든 공동체의 완전한 구성원인 이 짐승이 인간과 동일한 의무를 져야 한다고 생각한 중세시대의 동물소송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86년 노르망디의 팔레즈 지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돼지들은 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하며 음식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었죠. 예. 이 도시의 분위기도 현재와는 아주 다릅니다. 19세기까지도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도시에 온갖 동물들, 뭐 거위, 닭, 뭐 가축부터 시작해서 뭐 멧돼지, 우리나라에서는 호랑이까지 이 도시에 출몰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동물들과 인간들이 같은 공간에 공유하는 그런 사회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거기다가 이 돼지들은 이 음식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상하수도 시설이 발달하지 않았고요. 상하수도 시설은 19세기 중반이 돼야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변을 본 다음에,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용변을 본 다음에 그거를 길거리에 내다 버려요. 그렇게 되면서 길거리가 엉망이 되죠. 그것을 이 돼지들이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암돼지가 아무렇게나 방치된 신생아의 이 팔과 얼굴을 먹기 시작하더니 결국 아기는 치명적인 부상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다시 말하면 식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암돼지는 법정에 서게 되죠. 이 재판은 9일간 이루어졌고 다행히 그 재판 과정이 가장 완벽하게 문서보관소에 남아 있습니다. 이 재판이 끝난 뒤 암돼지는 먼저 팔레즈 교회에 있는 이 울타리에 갇히고 얼마 안 되어 목이 졸려 죽은 뒤 태워집니다. 팔레즈의 판사는 암돼지를 사용하기 전에 사람처럼 여성 제수복을 입히기도 하죠.
돼지 사회에 사람을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각인시키기 위해 팔레즈 트리니티 성당에 사건의 전말을 담은 그림을 그리도록 판결하고, 이 그림은 19세기 초반까지도 일반에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예, 돼지들이 그런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돼지들을 사형 재판하는 그곳에 모이도록 하기도 합니다. 예, 이 돼지도 사람처럼 반성 그리고 각인을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저러면 안 되지 라는 판단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서 주변에 사는 농민들에게 인근 돼지들을 데리고 와서 암돼지의 사형을 보고 다시는 돼지들이 그러한 만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지시하기도 합니다. 돼지들이 이 암돼지의 사형 집행을 보면서 나는 저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겠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암돼지뿐만이 아니고 그 새끼들까지 이 식인 사건에 연루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프랑스의 부르고뉴에서 비슷한 재판이 재현되게 됩니다. 신생아를 잡아먹은 혐의로 기소된 암돼지, 그리고 이 암돼지가 6마리의 아기 돼지와 함께 신생아를 먹었기 때문에 총 7마리 돼지가 한꺼번에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행히 이 6마리의 아기 돼지의 경우는 엄마 돼지를, 암돼지를 따라한 모방범죄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재판부에 의해 훈방 조치되죠. 예, 미성년자니까 뭐 엄마가 하니까 나도 뭐 따라 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훈방 조치하게 됩니다. 예, 지금의 사실상 사람들의 재판과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홀로 재판을 받게 된 암돼지만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당시 재판 기록에 따르면 재판 과정에서 암돼지는 범행을 일체 부인하다가 고문을 받게 되자 비로소 꿀꿀하며 유죄를 인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시나요? 범행을 어떻게 부인했다고, 그러면 꿀꿀하면서 또 부인을 했겠죠. 그래서 꿀꿀해서 고문을 받게 되자 또 꿀꿀하며 유죄를 인정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기준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아주 회개한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겐 특이하면서 동시에 비이성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단순히 과거의 일로만 보고 웃어넘기기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 동물 재판은 주로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동물 재판권자들 한번 보세요. 영주 도시참사회, 그리고 교회, 지방의회, 대학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도시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재판권을 가진 것이 국가가 아니고 사실상 이 영주와 도시와 교회와 이 대학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대학에 들어간 것을 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뭐 도시야
지방 분권 사회니까 당연히 뭐 도시가 재판권을 가진 건 당연한 것 같은데 이 대학은 무슨 얘기지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중세대학은 사실상 독립적인 국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요, 재판권이 있고요, 군사권과 경찰권이 있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웃 그 영주를 향해서 군사권을 행사해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중세 대학생이 인근 마을에 가서 다른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재판 관할지에 가서 이 술을 마시고 좀 사고를 쳤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러면 어디서 재판을 받게 될까요? 소위 말하는 어느 경찰서를 가야지 될까요? 예, 이 속인주의 때문에 대학 재판소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대학 구치소로 들어가게 되죠. 이 대학 내에도 감옥이 있습니다. 뭐 대학에 불법 침입한 죄인들, 뭐 물건이 없어졌을 때 이제 가두는 감옥이 있죠. 이런 이 대학 재판을 이제 받게 되죠. 우리가 보통 경찰서에 가서 뭐 이제 훈방 조치 되는 게 보통인데 이 시기에는 대학 이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자, 여기 도시 참사회 얘기가 있는데요. 이 당시의 도시는 사실상 공화정 체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통령과 선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좀 의아해 하실 것 같아요. 이 중세사회는 현대를 기준으로 보면 좀 의아한 모습이 많습니다. 이 도시에는 참사회와 의회가 있고요. 이 참사회는 사실상 지금 기준으로 하자면 행정위원회 정도, 도시행정위원회, 뭐 시청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도시참사회에서 재판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화정책이죠. 투표에 의해서 이제 최고 권력자를 뽑게 되고요. 그 최고 권력자가 이제 권력을 행사하면서 군사권, 행정권을 갖게 되고 심지어 사법권까지도 갖게 됩니다. 지금의 대통령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사공이 많죠.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유럽을 통으로 놓고 보면 거의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은 만 곳이 넘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사람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동물들은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다른 감방에 투옥된 죄수들과 인간 죄수들과 똑같은 신세가 되는 것이죠. 예, 심지어 구치소 감방에도 가네요. 그리고 이 사람과 동물을 구분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같은 곳에 있고 이 투옥 장소만 바뀌게 됩니다. 따로 놔두게 되죠. 이 피고의 90%가 돼지였습니다. 13, 17세기 유럽에서 재판을 받은 동물 중 90%가 돼지였습니다. 이 기록보존소에는 총 35건의 동물 재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돼지는 왜 이 재판정에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었을까요? 돼지만 인육을 먹은 동물은 아니죠. 예,
뭐 호랑이부터 시작해서 이리, 늑대까지 온갖 동물들이 사실상 민가로 내려와서 인육을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리, 늑대, 호랑이 뭐 이러한 것들은 사실상 재판을 받지 않는데 굳이 돼지 같은 동물만, 그것도 멧돼지도 아니고 그냥 일반 돼지만 인육을 먹은 동물은 아니었음에도 왜 재판정에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었을까요? 유독 돼지만 이렇게 높은 비율로 기소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거를 어떻게 이 제목을 정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았어요. 이거를 중세인들의 독특한 생각?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중세인들이 가지고 있던 실용적 사고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더군요. 시장에 출몰해서 난장판을 벌이곤 하기도 하는 게 이 돼지입니다. 중세에는 시골만큼이나 도시에서도 거리를 서성이는 돼지가 자주 목격되었죠. 상점을 약탈하거나 잘 갖고 놓은 정원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아이들에게 돌진하여 다치게 하거나 심지어 신생아를 잡아먹기도 했습니다. 중세인들은 이 돼지가 책임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예,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돼지도 사실상 하느님이 이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인간만큼은 아니더라도 돼지 역시 이 책임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의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 선과 악을 엄연하게 구별하고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물들을 법정에 세우고 변호사를 뽑아 변론의 기회를 주고 재판 비용을 대주고 먹이를 주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예, 사실상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인데요. 일단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그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이 법정에 세우고 말할 권리, 자신을 변호할 권리를 주고 그 재판 비용 역시 변호사 선임 비용 역시 이 법정에서 이 국가가 아니죠. 영주가 책임을 지고 먹이를 주고 보호해 주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중세인들의 법정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중세인들의 법정서는 동물이 사람에게 해를 입히면 주인이 아니라 죄를 범한 동물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새 길거리를 가다가 애완견이 뭐 사람을 물었다고 하면 주인이 책임을 져야지 동물이 책임을 지진 않죠. 그런데 중세인들은 이 거꾸로 생각을 했습니다. 즉 사람보다 이 동물의 책임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보았던 것이죠. 왜 그랬을지 뭐 그 이유는 앞서 얘기한 동물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고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죠. 주인이 동물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죄도 뭐 일부 인정되기는 하지만 성지순례를 떠나야 했습니다. 예,
잘 관리 감독을 못한 죄를 물어서 성지순례를 가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교수형을 당하는 동물보다는 약한 처벌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파문의 일상화를 살펴보도록 하죠. 인간 법정에 이 동물을 기소하는 회개한 관행은 이 그리스도교가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친 시대에 파문이 일상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이 파문하면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을 거예요. 이 파문이 도대체 뭔데 그렇게 중세 사람들을 올가매었지?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파문을 현대식으로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공민권 박탈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파문당한 사람은 태어난 적도 없고 그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이 법정에 끌려가지도 않아요. 어차피 존재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공민권 박탈, 이 출생신고 말소, 사망신고 말소,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다시 말하면,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인간이 돼버리는 것이 이 파문이라고, 중세시대의 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종교단체가 저를 파문했다고 쳐요. 그러면 일상생활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죠. 어때요?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파문을 하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죠. 하지만 중세시대에 이 파문을 당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 사람은 이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그야말로 좀비 같은 존재가 돼버리는 것이죠. 이 피조물에 대한 파문에는 나름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설화에 따르면 성 베르나르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성 베르나르가 어느 날 수도원에 도착하자 파리떼가 몰려드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화가 난 성 베르나르가 이 파리를 파문했고 파리는 그 즉시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 밖에도 신약 성서에 따르면 예수 역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고 하고 그 저주를 받자 나무가 갑자기 죽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동물이나 식물을 저주하고 그들을 악마에게 되돌려 보낼 수 있다면 이는 동물이나 식물의 잘못을 재판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뿐만 앞서는 돼지, 암돼지 사건에 대해서 이 식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중세 사회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기소되게 됩니다. 어떤 동물들이, 어떤 생물들이 기소를 당하게 될까요? 성 베르나르의 파리 파문 설화는 동물 재판과 관련하여 또 다른 생물체들이 기소될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이후 인간이나 척추 동물만이 아니라 다른 생물들도 재판을 받게 되죠. 곤충, 설치류, 무척추 동물의 무리들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유럽, 예를 들어 프랑스, 독일, 스위스, 그리고 이탈리아, 죄송합니다. 에스파냐, 포르투갈과 미국에서도 기아가 다시 말하면 굶주려 죽는 사람이 발생하게 되면 하늘의 저주 때문이라며 이 동물들에 대한 소송이 계속되죠.
예, 거머리 골석 재판을 한번 보도록 하죠. 거머리 때문에 물고기를 잡을 수 없게 되자 이 어부들의 시리와 원성이 커지게 됩니다. 예, 이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아야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이 거머리가 많이 기상이후 변화 때문에 많이 생기게 되면서 이 물고기를 잡을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어부들은 당연히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런 시리와 원성이 커질 수밖에 없었겠죠. 1451년 로잔 주교는 이 거머리가 법정 소환에 응하고 또한 물고기의 피를 빨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훈방할 것이라는 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앞서서 이 로잔 주교는 이제 재판을 열고 이 거머리를 법정에 소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 오는 거죠. 거머리가 올 수가 없죠. 돼지야 끌고 가면 된다지만 거머리를 그걸 뭐 어떻게 이 법정에 오게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정 소환에 응하지 않게 되자 이 물고기의 피를 빨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훈방할 것이라는 중재안을 내놓게 되죠. 만약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경고를 무시해도 늘 3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 이 당시 이 법 관행이었습니다. 거머리의 이 골석 재판 중에도 거머리를 변호해줄 변호사를 임명하고 재판을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예, 사실상 현대 재판과 똑같은 모습이죠. 이 죄인이라고 의심을 받는 혐의자들에게 이 국선 변호사를 임명해 주듯이 하나하나 선임해 주듯이 이들은 사실상 거머리를 위해서도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 주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왜냐하면 현대사회와 너무도 다른 법정서와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다르지 않으면 또 역사 연구를 할 필요도 없고 뭐 그럴 필요가 없게 되겠죠. 예, 오늘 핵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먼저 이 동물 재판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셨는데요. 제가 오늘의 과제인데 오늘의 핵심으로 잘못 올렸네요. 이 동물 재판의 모습을 보셨고요. 이 동물 재판과 중세 사회, 다시 말하면 동물 재판이 일어나게 된 그 구조적 이유가 사실상 중세인들이 이 동물에 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보는 관점 때문이라는 점은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동물 재판이 가능했던 이유, 그리고 종교적 파문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중세사회의 지방 분권적 성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과제는요, 오늘 강의의 골자만 한번 요약해서 정리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는 것 같아요. 수강 신청 변경 기간 동안 변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오리엔테이션 강의 1주차 강의를 한번 들어주시고요. 제가 거기에서 리포트를 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리포트를 작성해서 이 약속된 시간에 제출해 주시면 합니다. 예, 장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